4070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는 건강이 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좋은 책들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뽑아서 읽어 드릴게요. 제가 근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쯤 이 책을 읽으면서 운동하는 내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중년의 뇌가 가장 뛰어나다면 중년의 몸도 가장 뛰어날 것이다 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운동을 했거든요. 저자는 의학 전문 기자인데 최신 의학 소식들을 전달하면서 중년이 얼마나 멋진 뇌를 가졌는지 신뢰감 있게 전달해 주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든든함과 자신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만족감 같은 에너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난생 처음 대회란 것도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이 에너지 공유하고 싶어서 낭독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년의 범주가 유동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현대의 중년이 40세와 68세 사이에 위치한다고 본다. 21세기의 중년이란 자리매김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쓴 것이 이 책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중년의 뇌에 관해 대단히 많은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중년의 뇌가 몇 가지 나쁜 습관에도 불구하고 절정에 달해 있으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오랫동안 절정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년은 어느 누구의 짐작보다도 훨씬 더 우리 뇌의 중요한 시기다. 길이 갈리는 때인 것이다. 한 신경과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중년의 뇌는 변곡점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심지어 무엇을 생각하느냐도 중요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는 몸과 뇌가 나란히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게끔 훈련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년과 중년 이후의 뇌는 실로 다양한 기능 변화를 보이는데 쇠퇴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능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절정에 다다르는 기능도 있다.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판단하는 능력은 더 강해진다. 대화의 주요 테마로 통용되는 중년의 위기는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 토대가 거의 없는 걸로 드러났다. 우리가 중년에서 예상하는 빈둥지 증후군 역시 현실에선 드물다. 과학자들은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년으로의 진입이 더 행복한 시간으로 가는 여정임을 발견했다. 중년 무렵에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는 부분적인 이유는 우리가 뇌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년이 되면 뇌의 손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뇌 스캐너를 사용해 늙어가는 인간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연구자들은 뇌세포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다량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뇌세포의 부품, 특히 미엘린이라 불리는 하얀 지방질 피막이 중년 말기에 이르러서도 계속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미엘린의 증가는 우리가 주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연결망들을 구축한다. 또한 중년의 뇌가 포기하거나 굴복하기보다는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최신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활발하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 뇌, 특히 강력한 이마 겉질에서 힘을 차출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자들이 인지적 비축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기는데 이 비축분은 노화 효과들에 대항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비축분은 신속하게 요점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한 후 서두르지 않고 분별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등 중년이 젊은이들보다 더 빨리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하는 뇌력의 일종으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초기 증상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이나 일 같은 것들이 일생 동안 견딜 수 있는 뇌의 완충 장치를 구축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징표들이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완충 장치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다. 단순히 우리가 운이 좋아서 비교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뇌도 중년 이후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과학은 먼저 정상적인 노화의 구성 요소가 뭔지, 병적 노화의 요소는 뭔지 알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노화 연구가 양로원에서 수행된 탓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치매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치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발병할 위험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노화의 일반적 과정이 아니라 특정 질환이란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큰 병 없이 정상적인 노화의 경로를 밟아가면 우리 뇌도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 학자들은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며 무엇이 중년의 뇌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알아내는 중이다. 포도주 한 잔이나 블루베리 한 송이가 몸에 좋다고 단순하게 제의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 연구자들은 이제 특정 식품의 화학적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째서 저열량 식단이 수명을 연장하는 듯한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면서 늙어가는 뇌를 돕는 물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뿐 아니라 노화 과정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중년에 접어든 참에 자신의 뇌와 삶에 대한 사고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중이다. 잠깐이라도 중년의 뇌가 어떤 일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를 지켜보면 당신도 놀랄 것이다. 동시에 위안도 받을 것이다. 중년인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다. 하지만 많은 중년들이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뇌가 실로 힘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 힘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중년이 되면 오그라들고 인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해서 오래전 수명에 맞추어 짜놓은 각종 준비물과 계획표는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졌다. 현재의 추세가 암시하듯 80, 90대까지 우리 뇌를 흠없이 유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과학계에서는 나이를 먹으면 뇌가 시들기 시작한다는 오랜 기간의 믿음 앞에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경과학자들은 중년의 뇌에 나름의 정체성과 놀라운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다. 중년에 이른 뇌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해치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내는 강력한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감정과 정보를 더 침착하게 관리하며 이전보다 더 날렵하고 유연하고 심지어 더 쾌활하기까지 하다. 요양원의 통계치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조친 장기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심리학자들은 그동안 그려온 중년의 그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연구자들은 중년인 사람들이 뇌의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다른 말로 양측 편재화라는 요령을 부리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이러한 뇌의 바람직한 경향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나이가 들면 얼굴과 이름을 묶는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한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속도에 의존하는 게임을 하면 젊은 선수들이 언제나 이긴다. 중년의 뇌를 진지하게 살펴본 과학은 일부 영역에서는 쇠퇴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를 스캔하는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중년의 뇌가 초점을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실제로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은 좋은 소식으로 기운을 북돋아준다. 이제까지의 오랜 믿음과는 달리 우리가 중년에 20대일 때보다 더 영리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1956년부터 40년이 넘는 동안 6,000명의 정신적 기량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이끌고 있다. 무작위로 선택한 연구 참가자들은 20세에서 90세 사이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녀 반반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간이 가도 똑같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종단 연구라는 점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참가자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 중년에 평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인지 기술들을 측정하는 여러 검사에서 중년에 속하는 연령일 때 받은 성적이 앞서 20대에 받은 성적에 비해 좋았던 것이다. 최고의 수행력을 보인 사람들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40세에서 65세 사이였다.
남성들은 50대 후반의 절정에 도달했는데 처리 속도를 약간 더 오래 유지하고 공간 정향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더 나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여성들은 언어 기억과 어휘에서 일관적으로 남성들보다 점수가 높았고 60대에 들어서까지 점수가 계속 상승했다. 연구자들은 실제 삶 속에서 인간들을 평생에 걸쳐 추적하면서 중년에 정말로 뇌가 더 나아진다는 측면들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문화적으로도 북돋아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년은 우울증 또는 에너지나 열성의 감퇴만을 불러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중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덕분에 인지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역할 본보기로서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연구하면서 실제로 무엇이 그들을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노화에 간단히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과학이 점점 더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에는 삶의 어떤 시점에든 수준 높은 성취는 행운과 유전자의 결과이며 노력은 그 모두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가정하곤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공은 타고난 천재와는 관련이 훨씬 적고 과학자들이 의도적 연습이라 부르는 것과 관련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도적 연습이란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지나칠 정도로 깐깐하게 어느 한 기술을 되풀이해 연마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나이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적 연습이다. 최고의 투수들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번개 같은 공의 속도에 의존해서 속구 투수로 자신의 경력을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커브나 슬라이더, 변화구 등 다른 투구를 개발해 경쟁력을 유지한다. 속구도 여전히 던지지만 재능 있는 선수들은 최고에 머물기 위해 책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중년의 뇌와 흡사하다. 복잡성이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뇌에도 좋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일의 전반적 수행을 잘 해내는 나이 든 근로자들을 보면 속도 이외의 능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나이 든 근로자들은 언제나 예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쏟아져서 애초에 계획이 틀어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상황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한다. 중년의 뇌는 전체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채고 생각한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중년을 몹시 두려워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 실제로 우리의 기분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던 중년의 위기가 아닌 장밋빛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중년을 이해하기 위hen 편도를 탐색해 봐야 한다. 편도는 초기 인간들이 사자와 만난 위기 상태에서 싸울 것이냐 달아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뇌의 원시적인 부분이다. 과학자들이 젊은이와 나이든 이의 편도를 스캔해 본 결과 나이가 들면서 놀라울 만큼 우리의 편도가 부정적인 것들에 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편도라는 건 애초에 부정적인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나이 들수록 편도가 부정적인 자극에 덜 반응한다는 것은 의외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몸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감정 또한 같은 방향을 취할 것이라 별 의심 없이 가정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뇌관에 안다고 심하게 착각했던 것처럼 그 가정 역시 옳지 않았다. 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정반대의 관점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노화 연구자들은 거의 모든 연구를 양로원에서 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서 상당한 불평불만의 감정을 발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우리의 감정은 대개 온전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특정 사실들의 회상 같은 다른 영역의 능력에 비하면 상당히 활발하기까지 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보를 무시하진 않더라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에 집중하는 쪽을 선택했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뇌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힘들어도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것을 비켜가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정비한다.
이제까지의 각종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중년의 뇌는 삶에 대해 열광하고 좋은 것을 보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주의와 기억 두 가지 모두를 그 목표에 맞도록 조종한다. 부정적 초점에서 긍정적 초점으로의 전환에는 편도뿐만 아니라 뇌의 더 많은 부위, 특히 집중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이마 겉질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이는 여러 징후도 있다. 코넬 대학교의 조지프 마이클스는 나이든 성인들 가운데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마 겉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눈확 이마 겉질이라 불리는 구역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감정의 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어 온 부위다. 어떤 경우는 편도 혼자서도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건강한 이마 겉질이 합세해서 감정 통제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마이클스가 볼 때 긍정성 효과는 본질적으로 통제 효과라는 확실한 증거다. 더욱이 건강과 생활 조건이 좋은 사람은 점차 더 밝은 관점을 견지하게 되는데 우리 뇌의 구조와 성향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며 우리의 감정은 더 복잡한 빛깔을 띠게 되는데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아내를 때리는 장면 등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은 분노로만 반응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슬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반응함으로써 대응 속도를 늦추고 충동적인 행위를 억제한다. 복잡한 세계에서는 더 느리게 가는 것,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 일부 과학자는 그들이 지혜라 부르는 것을 중년의 뇌 안 깊숙한 곳의 구조와 작동에서 찾고 있다. 그중 다수는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커지는 어떤 능력, 즉 패턴을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는 것과 지혜를 동일시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객관적 지식과 인생 경험, 그리고 직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 모두를 통합하여 더 창의적이 되어서 젊었을 때라면 풀지 못했을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커다란 핵심 쟁점들을 뒤쫓고자 하는 의지와 인내와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뇌통합 혹은 지혜를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 UCLA의 신경과학자 조지 바초키스는 지혜 또는 판단력이나 전문 지식, 마법이라 불리는 것이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뇌에 매우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믿는다. 인간은 침팬지와 98%의 DNA를 공유하지만 인간의 뇌는 침팬지의 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우리의 뇌에는 침팬지보다 크기가 큰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 이마엽이 가장 두드러지게 크다. 하지만 돌고래와 코끼리 등 일부 동물은 신체 대비 비율로 인간보다 큰 뇌를 지니고 있으니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의 장점은 특정 뇌 부위 크기뿐만 아니라 연결 체계가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강화되어 그 신경망이 관제 시스템 전체를 머릿속에서 한눈에 조망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 기초 그물망인 회색질이 매우 중요한 한편 그 망들을 고정해주는 백색질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이점을 주는 것일지 모른다. 어떤 동물도 인간만큼 백색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백색질은 미엘린, 즉 신경섬유를 둘러싸는 외부의 지방질 피막으로 전선의 절연체로 작용하여 연결망을 빠르게 작동시킨다. 미엘린으로 둘러싸인 뇌 신경섬유에서는 신호들이 더 빨리 이동하고 누출될 가능성도 낮다. 19세에서 76세까지의 남성 70명의 뇌를 스캔한 바초키스는 뇌의 결정적인 영역 두 군데, 즉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이마엽과 관자엽의 경우 중년이 될 때까지 미엘린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평균 50세 무렵의 절정에 달하고 일부에서는 60대까지 계속해서 증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미엘린을 소위 중년의 지혜와 동일시해도 무리가 아닐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질 피막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싶지만 뇌 안에서 미엘린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엘린이라는 절연체 덕분에 뉴런은 신호를 보낸 뒤 다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더 빠르게 회복된다. 그런데 이 미엘린 형성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는 여러 층의 미엘린을 짓는데 미엘린 층의 구조는 우리가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미엘린을 생산하는 것은 뇌에 있는 악교세포다.
일정한 시점에 희소돌기 악요세포라 불리는 유형의 악요세포가 긴 촉수들을 내보내 뉴런의 팔, 다시 말해 축삭을 지방질 미엘린으로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거듭되면 소시지를 연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다. 미엘린의 이러한 형성 과정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 최근 연구에서 미엘린이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의도적인 사용에 의해 두꺼워지고 더 효율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이 성장하면서 그물에 농구공을 넣을 때마다 그의 슈팅 뉴런들을 둘러싼 미엘린의 피막은 점점 더 두꺼워졌을 것이다. 미엘린이 더 많다는 건 뇌의 신호 전달이 더 훌륭함을 뜻하고 조던의 경우 슈팅이 더 훌륭함을 뜻한다. 뇌에서 뻗는 가지돌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연결을 하려면 빠른 속도와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 미엘린이 필요한 것이다. 40대가 되면 미엘린의 작은 부분들이 쇠약해지고 미엘린이 쇠약해지면 인지 영역이 쇠퇴할 것이다. 미엘린은 독소에 특히 취약하다. 하지만 우리가 운이 좋아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면 50대 그 이후에도 우리는 미엘린을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 미엘린의 감퇴를 능가하는 증가세는 60대까지도 계속된다. 매우 중요한 영역인 이마엽에서는 특히 그렇다. 요즘 중년에 대해 내리는 해석은 새롭다. 중년에 대한 초기 해석이 언제나 뇌 생물학적 언어나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중년의 마음 상태를 특징 지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초기 결론들에 따르면 중년이라는 상태는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장기적 연구의 결과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년의 그림은 거꾸로 뒤집혔고 중년의 위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년의 대부분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복한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한다고 말한다. 사실 중년의 스트레스 요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0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연구자 레비나 헬슨과 크리스토퍼 소토는 40년 이상 축적한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중년에 들어서면서 기분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좋아진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했다. 중년들은 더 자신있고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부심이 더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분 또한 52세 무렵에 절정에 이르러 그 후로 한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집을 떠나고 자기 시간을 더 갖게 되자 그들은 남겨진 빈방을 전전하며 낙담해서 지내기는커녕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한다. 우리가 하는 일, 즉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의 뇌를 바꾼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뇌가 성인기가 되면 대개 굳어진다는 것이 오랫동안 복음처럼 떠받들어졌지만 그 믿음도 깨끗이 쓸려나갔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뇌의 건축 구조를 바꾼 것이다. 이런 현상을 신경가소성이라 하는데 신경가소성이 우리가 현재 뇌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있다. 동물의 뇌도 인간의 뇌도 모두 가소성이 있다. 즉 쉽게 변한다. 인간 성인의 뇌도 계속해서 재조직되며 발달한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 새롭게 인식되는 중년의 뇌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결함도 있다. 설단 현상은 무언가를 알기는 하지만 뇌 안에서 찾아내지 못할 때의 신경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다. 중년이 되면 우리 뇌는 대체로 가장자리가 닳아 해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너덜너덜해지는 부위가 바로 이름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조차 사라져간다. 짜증나는 일이다. 겁나는 일이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나이를 먹으면서 전반적인 어휘력은 향상된다. 우리가 단어들을 계속 쌓아가니까 말하는 능력도 좋아지는 것이다. 그 모든 단어들과 이름 더미들이 머리 안쪽에 채워져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지 못할까? 그 이름들은 엄밀히 말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밝힌다. 그저 정보 더미의 바닥에 깔려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억을 못하는 것은 인출의 문제이지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서가 꽉 들어찬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 단어들이 뇌 안에 정돈되는 방식 때문에 이름은 특히 직업보다 기억하기 힘든 것이다. 단어의 소리와 그 단어의 개념은 각각 뇌의 다른 영역 안에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둘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다. 당신이 최근에 별로 사용하지 않은 달리기 근육처럼 말이다. 또한 이름의 상실은 어떤 사람과 그의 이름을 연결하는 고리가 너무 임의적이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 개념으로 인도하는 뉴런을 활성화시킨다면 그 단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퇴는 엄연히 존재하고 중년에 시작된다. 연구자들은 뇌 스캐너를 써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백일몽을 꾸는 중년의 뇌를 포착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복잡한 정보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나이든 사람들 다수가 주요한 이마엽 영역은 덜 사용하고 뇌의 더 아래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중년의 뇌가 때때로 문득 멍하게 공허해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열쇠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혼자 백일몽을 꾸거나 독백을 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다. 중년의 뇌는 초기 영역이라고도 부르는 이 부분의 모드를 꺼버리는 능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물을 끓이다가도 자기 내부 세계로 빠져들어서 사색에 잠기고 끓는 물에 대한 모든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노화하는 내가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집중하는 능력은 중요한 뇌 기능들 중 하나인데, 중년이 되면 사소한 어떤 것이 쉽게 집중된 사고를 밀쳐버리곤 한다. 집중하는 능력은 이마엽의 발달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마엽은 과제와 무관한 것들을 차단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돕는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마엽이 집중에 방해가 되는 세부 사항들을 차단하지 않는다. 처음 순간에 들어오는 정보의 일부를 제압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일단 들어온 정보는 계속 그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집중하는 데 애를 먹는다. 이런 어려움이 중년의 뇌 다수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모든 중년의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40대부터 70대, 중년의 뇌는 놀랄 만큼 폭넓은 펠차를 보여준다. 뇌는 어떤 연령대에서든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존재지만 중년에는 그 범위가 커지기 시작한다. 어떤 중년의 뇌는 여전히 칼날처럼 명확하게 작동하고 어떤 중년의 뇌는 무뎌지지만 대부분의 뇌는 이 양극단의 중간에 속한다. 어째서 어떤 뇌들은 건강하게 늙는 반면 다른 뇌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는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적응 전략이 작동하는 것일까? 연구마다 되풀이되며 과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뇌가 약간의 감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더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하필 중년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연령에서든 지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분산의 정도가 중년에 두드러지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뇌가 큰 폭으로 여러 다른 경로를 택해 갈라지기 시작하는 때인 것이다. 오랫동안 인간 이마엽의 주의 집중력을 검사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라는 것이 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한 벌의 카드를 보고 먼저 그것을 모양별로, 다음엔 방법을 바꾸어 숫자별로 분류한다. 뇌는 먼저 첫 번째 과제를 익힌 다음 또 다른 과제로 전환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검사 방법이다. 뇌는 뚜렷이 난 바퀴 자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는 방금 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카드 분류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했던 모양별로 분류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숫자 분류로 전환을 하려면 그 바퀴 자국 안에 머무르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새로운 임무로 옮겨가야 한다. 이마엽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이것인데, 이 이마엽에 문제가 생기면 카드들을 모양별로 분류하다가 숫자별 분류로 바꾸기가 힘들어진다. 원숭이들도 이 전환의 어려움이 중년에 시작됨이 밝혀졌다. 나이를 먹는 동안 우리의 뇌는 10년에 약 2%씩 수축한다고 추산된다. 우리가 사는 동안 변화가 가장 큰 뇌의 영역이며 환경에 가장 민감한 영역인 귀중한 이마엽이 노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크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겉질 수축률은 개인차가 많고, 게다가 노화 말고도 수축을 초래하거나 수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많다. 혈관 질환이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들도 이마 앞 겉질과 해마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공적인 노화자와 덜 성공적인 노화자, 심지어 노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말짱한 노화자들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중년 뇌 수준의 놀랍도록 넓은 분산에서 희망을 본다. 현재는 비교적 소수만 누리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가 앞으로는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년 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들 중에서 양측 편재와의 재능만큼 이상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희망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중년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까다로운 문제를 마주치면 뇌의 한쪽만 쓰는 대신 양쪽 모두를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양쪽 뇌를 사용하는 재능은 인생 후반에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흡사 무거운 의자를 들기 위해 양팔을 사용하는 것처럼 뇌들이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적응 전략들 중 하나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양측 편재화가 노화 도중 기능성이 높은 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능성이 높은 뇌는 도전에 맞닥뜨리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 필요한 일을 했다. 영리한 뇌들은 이 요령을 배워서 가장 영리한 방식으로 그것을 쓴다. 뇌는 필요한 대로 끊임없이 더 많은 뇌 조직을 의도적으로 재조직하고 차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우리의 뇌는 힘든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고 더 나은 뇌 또는 더 잘 가꿔진 뇌가 가장 잘 적응한다. 뇌는 재배선과 재조직을 시도함으로써 변화와 자잘한 습격들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설계를 한다.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하여 중년은 일종의 교차로다. 뇌가 새로운 패턴들을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뇌는 더 훌륭한 설계를 하고 적응력이 유지된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나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당신의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에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노화를 뇌가 쇠퇴하는 필연적 과정으로 보던 우울한 시각은 최근 변하기 시작했다. 대신 떠오르는 의견은 노화란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과정이 아니라 재조직하고 최적화하고 기능적 가소성을 지속하는 것이 특징인 복잡한 현상이므로 잘 활용하면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더 발전시켜 뇌를 양쪽 다 사용하는 능력이 우리 중년 뇌의 위력과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뇌의 양쪽은 서로 더 많이 얽히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더 큰 패턴을 보고 더 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술의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좌반구는 화법, 언어와 논리적 추리를 전문으로 하는 반면 우반구는 얼굴 인식과 감정적 단서 읽기와 같은 더 직관적 과제들을 다루지만 이 패턴은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양반구를 모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신경적 통합은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느낌과 더 쉽게 화해시킨다. 또한 평생에 걸쳐 뇌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두 개의 언어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개발해온 이들은 나이에 의해 초래되는 뇌 기능 감퇴를 덜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40세에서 70세 사이의 집단은 가장 변화무쌍한 집단이다. 일부는 젊은 유전자를 닮아 있고 일부는 늙은 유전자를 닮아 있다. 세포의 손상과 재건, 중년 시기에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다가 어느 편이 그 균형 게임에서 이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중년의 뇌가 그토록 노련하고 굉장하다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은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뇌 손상을 더 잘 견디는 것 같은지 또는 어째서 똑같이 심각한 뇌졸중을 겪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심각한 장애를 입고 다른 사람은 회복하는지를 두고 곤혹스러워했다.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과학적 사고에 따르면 기회의 창은 대략 3살 이후에 닫히기 시작한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 관점은 납득이 갔다. 몸의 세포와는 달리 뇌세포는 분열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죽기 전까지 같은 뉴런과 함께한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일부 뇌세포들이 차례차례 죽어가지만 교체되지는 않으므로 죽은 세포 같은 쓰레기가 뇌에 쌓인다고 생각했다. 실로 큰 변화는 불가능하며 일어난다고 해도 나쁜 방향일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관점 역시 바뀌었다. 가장 보수적인 신경과학자들조차 뇌는 땜질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시냅스 수준에서 평생에 걸쳐 방대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가 평일을 어떻게 보내며
심지어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와 같은 일상생활의 짜임새도 우리가 질병이나 뇌 손상 또는 노화와 함께 오는 미묘한 변동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지적 비축분이란 뇌가 힘들어지면 힘의 비축분을 개발하여 보호막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인지적 비축분을 가진 사람들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차출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끈질기고 효율적인 뇌 연결망이나 복구 시스템을 비상용 뇌력으로 비축해 두는 것이다. 이 비축분의 실체는 정확히 무엇일까? 인지적 비축분의 이야기는 아직도 전개 중이지만 뇌간의 어떤 이야기보다 고무적이며 이제까지의 연구 가운데 중년의 뇌를 위한 최고의 소식인 건 분명하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뇌에는 대개 플라크와 섬유 매듭이 있다. 1988년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신경학과장 초로빗 카츠만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양로원 거주자 137명의 뇌를 사후 해부한 연구에서 매듭의 수와 정신적 감퇴 사이에서 분명한 연관성을 보았다. 하지만 다른 점도 발견하였다. A군이라 부른 집단에 속하는 10사람은 매듭으로 가득한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채 재구시를 하고 있었다. 카츠만 박사는 과학 문헌에 최초로 기록이 되게 되는 탈주자들의 집합을 뉴욕 양로원에서 발견한 것이다. 카츠만은 A군의 뇌들이 보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리하여 인지적 비축분이란 개념이 공식적으로 태어났고 이 개념은 회색질의 양이 많은 더 커다란 뇌라는 개념과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탈주자가 되려면 거대한 뇌를 가져야만 하는가? 다행히 인지적 비축분에 대한 연구가 무르익으면서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뇌의 크기와 비축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인지적 비축분에는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분의 뇌력 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가 교육이다. 교육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뇌를 바꾸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은 뇌를 바꾼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뇌의 많은 부분들을 호출하는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또한 외부 발병에 대항하는 등 일종의 전반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장수와 연계되어 왔다. 왜 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지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지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개념 자체는 여전히 확고부동하고 진지하다. 노화가 연구된 모든 나라에서 일관적으로 장수와 연관되는 요소라고 동의하는 한 가지 사회적 요인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아마도 어떻게든 만족을 지연시키도록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건 쿠키나 담배를 포기하고 대신 산책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이런 발견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어떤 식으로든 플라크와 매듭의 발생이나 치매를 예방한다는 점을 시사하거나 확실히 밝혀낸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뇌가 비축을 한다는 발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 신경과학자 야콥 스턴도 인지적 비축분, 다른 말로 지원 내력에 대해 단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인지검사 성적이 더 좋아서 치매로 진단될 가능성이 낮았던 것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스턴은 인지적 비축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신체 조건은 더 나빴음에도 뇌 안쪽의 무언가가 치매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치매의 증상들을 더 잘 견디도록 무언가가 돕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교육처럼 형태도 없는 것이 심각한 질병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습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완충물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여전히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걷기, 친구 방문하기, 독서 등 여가 활동을 많이 한 경우에 치매 발생 위험이 38% 낮아지고 또한 활동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치매의 위험이 12%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육체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들이 인지적 감퇴와 치매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인지적 비축이 치매뿐 아니라 노화의 정상적 습격도 유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확실한 것은 뇌의 병적 측면과 그 병의 실제적 발현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적 비축을 파고드는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것은 더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뇌의 비축분을 우리 생애에서 언제든 쌓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각종 연구들은 비축분이 중년과 그 이후에도 늘어날 수 있음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뇌를 돕는 것은 복잡한 성격을 가진 직업뿐만 아니라 매우 육체적인 직업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인지적 비축은 기본적으로 신경 가소성의 한 유형이다. 인지적 비축은 유전과 인생 경험의 조합에서 비롯된다. 경험이 뇌 기능과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인지적 비축분도 늘릴 수 있다. 신경 가소성은 평생 존재한다.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없는 일은 결코 없다. 지난 몇 년간 기억의 중요한 뇌 영역인 해마의 치아이랑이란 부위가 뇌 노화 분야에서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치아이랑이란 것이 운동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것이다. 운동이 새로운 뉴런의 탄생을 촉진했던 것이다. 수년에 걸쳐 신경과학은 노화하는 우리 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극하는 법을 진지하게 뒤쫓아왔다. 실험실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진짜 뇌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을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고 과장된 주장들도 엄청나게 판치고 있다. 실제 교육은 뇌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전망 있는 답은 운동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뇌를 위한 요술봉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운동인 것이다. 운동은 신경가지들과 아기 뉴런들을 구축하는 최고의 건축업자로 교육과 더불어 인지적 비축분이라는 정신적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 떠올랐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심장에 좋은 것만큼 뇌에도 좋지 않을까 짐작해왔다. 세포들이 모두 그렇듯이 뇌세포도 산소가 필요하고 혈액이 산소를 퍼뜨리는 능력은 클수록 좋다. 건강한 심장을 위한 조언, 예컨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잘 통제해서 동맥 혈류의 유통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하라는 조언은 뇌를 위해서도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쩌면 뇌에는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른다. 승지 실험에서 해마의 혈류 증가분은 운동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것은 운동이 새로운 뉴런의 유력한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해마의 특정한 영역인 치아이랑을 목표로 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지 실험에서 추론해보면 운동이 신경 발생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뇌는 줄곧 변화하며 환경에 의해 조절되는 기관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고도로 복잡한 과제나 특정 목표에 집중할 때도 새로운 뉴런들이 생긴다.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뇌세포들, 세포의 최초 형태이자 여러 가지로 변형되기 가장 쉬운 형태인 줄기세포가 해마의 조그만 영역인 치아이랑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구에 기반하여 운동이 상당히 간단한 방식으로 새로운 뇌세포들을 생산한다고 확신한다. 근육은 수축할 때 VEGF나 IGF라 불리는 성장인자들을 생산한다. 보통 그 성장인자 분자들은 크기가 너무 커서 혈류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운동이 장벽을 더 성기게 해서 성장인자들이 장벽을 통과해 뉴런의 자극을 도울 수 있게 한다. 비슷한 현상이 세로토닌과 관련해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로토닌 역시 운동을 하면 뇌 안에서 증가하고 새로운 뇌세포들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새로운 뉴런의 숫자는 엄청난 유전적 변이성을 갖고 있다. 대체로 정확히 몇 개의 뉴런을 만들어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세포들은 우리를 도와 새로운 것에 적응하도록 하고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세계관 안으로 잘 편입하게 해준다. 새로운 뉴런의 생산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느려지거나 서서히 멈춘다.
일반적으로 신경 발생이 나이와 함께 감퇴하며 그 감퇴가 중년에 시작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운동을 통해 치아 일항을 펌프질하여 새 뉴런을 생성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에 30분 동안은 달려보자. 우리는 행동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